혹시 최근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만 유독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인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실제로 쓰러지기 며칠 전, 때로는 몇 주 전부터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살 김순자 할머니셨는데요. 이분은 평소 건강하셔서 매일 아침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요즘 다리가 이상해요. 왜 자꾸 절뚝거려요? 할머니는 그냥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데 일주일 뒤 아침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딸분이 바로 옆방에 계셔서 곧바로 응급실로 모셔왔지만 이미 왼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른쪽 반신마비가 남았고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쓰러지시기 전에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자꾸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냥 운동 부족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뇌경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시죠. 한 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목숨을 건져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피가 잘 통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바로 다리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경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환자분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80% 이상이 실제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리 힘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뇌경색 신호는 일반적인 노화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비대칭성입니다. 노화로 인한 근력 약화는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약해지는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증상은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그것도 갑자기 뚜렷하게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회복 속도입니다. 단순 피로나 근육 약화는 쉬면 좋아지는데 뇌에서 오는 신호는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뇌와 다리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는다든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떠올리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오는 작은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맨 꼭대기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 공급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면서 전체 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힘이 빠지고 감각도 둔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뇌의 구조입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절하는 거죠.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목 부분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교차신경 지배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뇌경색 신호가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게다가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같은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뇌의 작은 이상도 금방 티가 나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65% 이상이 발병 전 3주 이내에 다리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됩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일주일 이내에 증상을 느꼈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식 부족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시죠. 운동 부족이야. 밖에 나가서 좀 걸어.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형외과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시는데 정작 뇌혈관 검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시간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수 할아버지셨는데요. 이분은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어느 날 아들분이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는 잘 걸으시던 분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분이 이건 그냥 나이가 아니다 싶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가량 막혀 있었어요.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약물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이정희 할머니의 경우는 너무 늦게 발견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겨 조금 더 걸으라고 권하기만 했고 정작 다리의 불편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에 오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죠.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챘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증상이었지만 한 분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으셨고 다른 한 분은 그 시간을 놓쳐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턱없이 짧다는 거예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고작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심장은 멈춰도 다시 뛸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브레인 어택, 즉 뇌발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장 마비만큼이나 긴급하고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양쪽 다리가 다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죠. 반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남의 다리가 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내 다리인데도 내 의지대로 조정이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걷다가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뇌에서 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한 환자분들을 MRI로 검사해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의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이 발견됩니다. 즉,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의학적 의미가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이런 힘 빠짐이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다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넘어가십니다. 아, 괜찮아졌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잠깐 회복됐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일시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7번째 신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다. 발이 남의 발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저림이 단순히 말초 신경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 신는 범위처럼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자체는 멀쩡하지만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 피질에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겨울에 전기장판을 틀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왼쪽 발에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본인은 전혀 뜨겁다는 걸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검사해 보니 오른쪽 뇌에 작은 경색이 있었고 그 때문에 왼쪽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욕조에 발을 담갔다가 물이 너무 차가워 깜짝 놀라셨는데 알고 보니 온수였다고 합니다. 뇌가 온도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차갑다고 잘못 인식한 거죠. 이처럼 감각 이상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에 데이거나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잘 느끼지 못하니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성 신경병증과 뇌혈관 문제가 함께 오면 감각이 극도로 둔해져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족하수라고 부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에도 발끝이 아래로 축 늘어지지 않고 약간 들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나죠.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걷는 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거든요.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 한쪽 신발만 이상하게 닳았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은 부인이 신발 앞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닳는다고 의심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며느리가 시아버지께서 걸으실 때 발소리가 달라졌다며 데리고 오셨는데 역시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나 발소리 같은 단서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가족끼리 서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발을 질질 끄는 사람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발끝을 들어 올리지 못하니 계단턱에 자꾸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실제로 이런 증상으로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골절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던 뇌혈관 질환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문턱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건 고유 감각 신호가 뇌에서 다리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걸을 때 발을 계속 보게 돼요. 바로 이게 고유 감각이 떨어진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발을 보지 않아도 발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뇌에서 이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에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이 어디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 곧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그리고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이 엉덩이 골절로 입원하시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설령 살아나셔도 절반 이상이 이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넘어질 뻔한 순간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발이 걸려도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의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둔해지면 넘어지는 걸 막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습니다. 추운 곳에 오래 있었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도 손이나 다리가 떨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개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왼쪽 다리가 계속 까딱까딱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잠잘 때도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오른쪽 뇌에 미세한 허혈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끝이 계속 까딱까딱 움직이는 증상을 보이셨는데 본인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가족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데려오셨고 역시 뇌혈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리가 자꾸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나이나 관절 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파킨슨병과의 구별입니다. 파킨슨병도 손발 떨림이 나타나는데 파킨슨의 떨림은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심하고 움직이면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오는 떨림은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의 진찰과 영상 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 자리 잡은 손해는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이는 거죠.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한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삐끗거린다.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어지럽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손해의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걸을 때마다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고 하셨습니다. 직선으로 걷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발이 문제인가 싶어 새 신발도 사 신어봤는데 똑같았다고 합니다. 검사해 보니 왼쪽 손해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걷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줄타기 하듯이 말이죠. 가족들이 보기에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역시 뇌혈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뚱하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면 반드시 뇌의 이상 신호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런 균형 문제가 시력 문제와 겹치면 더욱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균형 감각까지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함께 신경과 검진도 함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될 수 있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별일 아니다 하고 안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10%가 90일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이틀 안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지진의 전조현상 같은 거예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진동이 먼저 오잖아요. 그걸 느꼈는데 잠깐 흔들리다 말았네 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곧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그냥 귀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불안하다며 다음 날 병원에 모시고 와서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셨는데 10분쯤 지나니 다시 괜찮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셨는데 사흘 뒤 아침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만약 첫 증상 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죠. TIA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됩니다.
대부분은 몇 분에서 1시간 이내에 사라지고요.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빨리 병원에 가야 할 순간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큰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증상을 알아차렸는데도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흔히 하시는 오해와 잘못된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증상을 경험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화로 인한 변화와 뇌혈관 문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양쪽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뇌경색 신호는 갑작스럽고 한쪽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증상의 양상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쉬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집에서 누워 계십니다. 물론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문제는 쉰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은 더 좁아지고 뇌세포는 더 많이 손상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파스나 찜질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거나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십니다. 근육통이나 관절염이라면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문제는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오는 신호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다리에 파스를 붙여도 뇌혈관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가족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면 가족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밖에 나가서 좀 걸어.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경색 전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막혀있던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셨는데도 이런 이유로 병원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거 아닐 텐데 괜히 난리치는 것 같아서, 자식들 바쁜데 폐 끼치기 싫어서, 병원비 아까워서. 그런데 뇌경색은 시간 싸움입니다. 1시간, 아니 10분이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 그때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니 작은 신호일 때 병원에 가시는 게 오히려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한 번 검사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이상 없다고 했으니 지금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혈관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작년에 괜찮았어도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처방받으면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전반을 바꿔야 합니다. 약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흔한 오해와 잘못된 대처법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신경학회의 공식 발표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혈압은 가능한 120에 8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고혈압인 분이라면 적어도 130에 80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고혈압 1기 단계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혈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뒤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혈압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잠에서 깨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데 이때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관리 목표치를 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 미만을 권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가 뇌경색에 걸리면 회복도 더디고 후유증도 더 심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곧 뇌혈관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삼겹살, 갈비, 소시지, 햄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LDL이 올라갑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챙겨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청어, 꽁치 같은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와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 이게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30분씩 걷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분씩 나눠서 하루에 3번 걸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운동할 때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거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 걸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니까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뇌경색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1년 안에 혈관 상태가 크게 좋아집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금연 보조제도 많이 나와 있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200ml 정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이 혈관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주 소량일 때만 해당됩니다. 과음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뇌경색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보는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웃음이 좋은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자주 웃으시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마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이뇨 작용을 하니까 물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체크를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시면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일어서는 과정에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 이상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 옆에서 하셔서 혹시 모를 낙상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쪽 발이 유독 둔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신경신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발바닥에 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집에 있는 테이프를 바닥에 일직선으로 붙여놓고 그 선을 따라 걸어보시면 됩니다. 발이 선을 벗어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메모해 가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뇌혈관 검사는 MRI나 CT, 초음파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통해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혈전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시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검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였죠.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무심히 지나치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 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보장치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제때 대응하느냐 못하느냐가 건강한 노년과 병상에 누워 지내는 삶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혈압을 재고 물을 마시고 30분 걸으세요. 담배를 끊고 채소를 챙겨 먹고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살펴보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